이놈, 내 이빨 사이에 낀 게 달 껍질이 아니고 뭐여? 한양 저작거리 한복판, 낡은 돗자리 하나, 펴놓은 점집 앞에서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어요. 좌판 뒤에 삐딱하게 앉아 부채질을 해대는 처자, 바로 이 바닥의 명물 천달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억울하다며 펄쩍 뛰고 있었어요. 증거 있냐고! 생사람 잡지 마쇼! 다리가 코웃음을 치며 부채 끝으로 사내의 소매를 툭 쳤습니다. 증거? 내 소매 냄새나 맡아봐라. 달동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오리발이여? 사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당장 가서 달값 물어내. 안 그러면 너 사흘 안에 벼락 맞는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후다닥 도망치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엽전을 던지며 환호했습니다. 다리는 돈을 쓸어 담으며 피식 웃었어요. 귀신은 무슨 아까 저놈이 달털 묻은 옷을 털고 오는 걸 봤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갓을 푹 눌렀어 얼굴을 반쯤 가린 선비 하나가 좌판 앞에 털썩 앉았어요. 자맹을 나온 왕, 이헌이었습니다. 다리는 엽전을 세다 말고 곁눈질로 선비를 훑었어요. 비단 옷감은 최상품인데 클투성이 신발에 손톱은 물어뜯어 너덜너덜합니다. 선비가 품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툭 던지더니 돈은 줄 테니 내 관상을 보거라. 다리가 돈주머니를 챙기며 이로 꽉 깨물어 봅니다. 어구, 묵직하네. 그래, 뭐가 궁금하쇼? 다리는 콧방귀를 뀌며 선비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꼬리말이 아닙니다. 눈 밑은 퀭하게 들어갔고 눈동자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대뜸 책상을 탁 쳤어요. 이 양반아 참 못 차지? 선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 밑이 저렇게 시커먼데 잠은 무슨. 당신 의심병 환자지? 누가 죽일까봐 겁나서 밤새 눈 뜨고 있구먼. 이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모가 일어날까 두려워 신하들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찔렀기 때문입니다. 이헌이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자 다리는 기세를 몰아 선비의 발 쪽을 쳐다봤습니다. 신발코에 붉은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한양 바닥에 붉은 흙이 나오는 곳은 딱 한 군데. 북쪽 자하문 보수공사 현장뿐입니다. 순간 다리의 머릿속에 아까 들었던 왈패들의 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밤 자하문 쪽에서 취객을 털겠다는 작당 모의였지요. 다리는 짐짓 목소리를 쫙 깔았습니다. 오늘 밤집에 갈 때 북쪽 문으로는 가지 마시오. 살기가 느껴져 아주 시뻘건 살기가. 거기 갔다간 뼈도 못 추려 빙 돌아가시오. 내 말 안 듣고 갔다가 나중에 귀신 돼서 찾아오지 말고. 이헌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오늘 밤 환궁할 때 사람 눈을 피해 공사 중인 자하문 개구멍으로 들어갈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헌이 서둘러 자리를 뜨자 다리는 돈주머니를 흔들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저 왈패들한테 돈이나 뜯기지 말라고 던진 말이 조선의 역사를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날 밤 이헌은 다리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어 굳이 먼 길을 돌아 남대문으로 환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어요. 북쪽 자하문에 자객 10여 명이 매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헌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그 점쟁이 말을 안 듣고 자하문으로 갔다면 목이 달아났을 테니까요. 당장 그 처자를 데려오라. 아주 귀한 인재다. 하지만 명령을 전달받은 군관들은 뜻을 오해했습니다. 왕의 비밀 동선을 아는 점쟁이라니 역적 모의에 가담한 자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같은 시각 다리는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자마자 시퍼런 창끝이 목을 겨눴습니다. 마당에는 횃불을 든 관군들이 개미떼처럼 깔려 있었지요. 내 인연, 당장 포박하라. 아이고, 사람 살려. 내가 뭘 했다고. 병졸들이 다리에 팔을 꺾고 포승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다리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제 그 선비한테 돈 뜯어낸 게 죄였구나 싶었습니다. 다리는 짐짝처럼 수레에 처박혀 궁궐로 끌려갔고, 도착한 곳은 으리으리한 궁궐의 앞마당 인정전이었지요. 병사들이 다리를 거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무릎이 깨질 듯 아팠지만 감히 고개를 들 엄두조차 나지 않았지요. 고개를 들어라. 땅바닥을 울리는 묵직한 목소리. 다리는 덜덜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부신 골룡포를 입은 사내, 바로 어제 그 점을 보던 사내가 용상에 앉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다리가 싹싹 빌자 이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와 다리 앞에 섰어요. 다리가 이제 죽었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는데 따뜻한 손이 다리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오, 나의 귀인. 예? 그대가 짐을 살렸다. 다리가 얼빠진 얼굴로 눈을 떴습니다. 칼이 날아올 줄 알았는데 왕의 표정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보였습니다. 이헌은 신하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이 아이는 천리를 보는 눈을 가졌다. 관상감 상원으로 봉하라. 좌우에 늘어선 대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왕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호위무사 백운이 앞으로 나섰어요. 눈매가 칼날처럼 매서운 사내였습니다. 전하, 신원이 불분명한 자입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시끄럽다. 짐을 살린 건 이 아이다. 이헌은 흐뭇하게 웃으며 다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내 곁에서 누가 역적인지 가려다오. 다리는 얼떨결에 대답했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호위무사 백운이 다리를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명백한 경고였지요. 사기꾼, 내 눈은 못 속인다. 하루아침에 넉마를 벗고 비단옷을 입게 된 다리. 남들이 보면 팔자를 고쳤다며 부러워할 일이지만 정작 본인은 가시방석에 앉은 꼴이었습니다. 진짜 관상을 볼 줄 아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궁궐에서 내어준 처소는 으리으리했지만 다리의 눈에는 언제 닫힐지 모르는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호위무사 백운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서늘한 눈빛은 다리의 뼛속까지 꿰뚫는 듯 했어요. 백운은 다리의 코앞까지 다가와 나직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바른 대로 말해라. 너 사기꾼이지? 다리는 심장이 쿵 떨어졌지만 여기서 기가 죽으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짐짓 목을 뻣뻣하게 세웠습니다. 전하가 기인이라 하시는데 무사가 웬 참견이요? 내 눈은 못 속인다. 백운의 손이 칼자루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허튼 수작 부리다 걸리면 그날로 내 칼에 목이 달아날 것이다. 백운이 획 나가버리자 다리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진짜 귀신 흉내라도 내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전 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왕의 곁에 서자 대신들의 따가운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어요.
특히 콧대 높은 예조 판서가 다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전하, 어찌 저런 근본 없는 계집을 어전해 두십니까? 관상을 본다니 어디 제 점도 한번 쳐보시지요. 판서가 다리 앞으로 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맞춰보거라. 못 맞히면 내년은 사기꾼이다. 좌중의 시선이 다리에게 쏠렸습니다. 왕조차도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어요. 다리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의 뱃속 사정을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하지만 다리는 침착하게 판서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때 다리의 예리한 눈에 작은 흔적들이 들어왔습니다. 판서의 하얀 수염 끝에 매달린 아주 미세한 고춧가루, 그리고 그가 숨을 쉴 때마다 풍기는 시큼한 냄새. 다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영감님, 속 많이 쓰리시죠? 밥은 안 드시고 해장국을 드셨구먼. 판서의 얼굴이 당황한 기색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걸 어찌. 옷소매에서 묵은 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제 기생집에서 밤새우고 들어오셨죠. 부인께서 아시면 경을 치겠습니다. 순간 엄숙하던 편전 안에 크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점잖은 척하던 판서가 얼굴이 벌개져 어쩔 줄 몰라 하자 왕도 무릎을 탁 치며 파안대소했습니다. 하하하, 용하다. 판서가 술 좋아하는 건 귀신도 모를 줄 알았더니. 다리는 안도의 한숨을 삼켰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배군의 눈빛은 여전히 싸늘했어요. 그는 다리가 관상이 아닌 흔적을 읽어냈다는 걸 눈치챈 게 분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다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눈치로 때려 맞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보 없이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리는 그 길로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허름한 궁녀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소문이 모인다는 빨래터로 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빨래터에는 나인들이 모여 방망이질을 하며 온갖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자연스럽게 그들 틈에 섞여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너 그거 들었니? 후궁 조씨 마마 처소에 귀신이 나온대. 귀신.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두드러기가 난다는 거야. 어머, 흉측해라.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해. 다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귀신, 저주.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나설 차례였습니다. 그날 오후 다리는 왕을 찾아가 비장한 표정으로 고했어요. 전하, 궁궐 서쪽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쪽, 후궁 조씨의 처소가 아니냐? 누군가 마마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왕은 다리의 말을 듣고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후궁의 처소로 달려갔지만 밖으로 나온 후궁 조씨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부어올라 본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귀신의 소행이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눈은 방 안을 샅샅이 훑고 있었지요. 그녀의 시선이 화장대 위에 놓인 붉은 연지 합에 멈췄어요. 뚜껑 틈새로 미세하게 톡 쏘는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것입니다. 저 연지에 저주가 서려 있습니다. 다리가 연지합을 가리키자 배군이 다가와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훅 끼쳐오는 역한 냄새. 배군이 내용물을 찍어 맛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전하, 옷입니다. 뭐라, 옷도. 누군가 연지에 옷을 섞어 놓았습니다.
왕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감히 왕실의 여인에게 독을 쓰다니.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한 짓이라니. 게다가 뚜껑도 안 열어보고 독을 찾아낸 다리를 보며 모두가 혀를 내둘렀지요. 사실 빨래터에서 주워들은 정보와 눈썰미의 합작품이었지만 겉보기엔 완벽한 신통력이었습니다. 왕은 다리의 어깨를 감싸며 감격해 마지 않았어요. 참으로 신묘하도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다리는 겸손한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란스러운 틈을 타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는 나인이 다리의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후궁조 씨를 모시는 나인이었습니다. 그 나인의 손가락 끝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잠깐 오두독을 만졌으면 손에 흔적이 남을 텐데. 다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전연 잡아라. 전연 손을 봐라. 군사들이 달려들어 나인을 포박하자 나인의 손끝에서 붉은 오두독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나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다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배군이 다가와 귓가에 서늘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운이 좋구나. 하지만 다음번에도 통할까? 궁궐 생활이 조금 익숙해질 무렵 다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다리의 활약에 배가 아픈 조정 대신들이 다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 당대 최고의 관상가 최무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최무는 평생을 산속에서 관상 공부만 한 노인으로 한 번 보면 사람의 수명까지 마친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편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최무는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쏘아보았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최무가 왕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여우 같은 사기꾼에게 현혹되시나이까? 왕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말 조심하라. 이 아이는 짐의 목숨을 구했다. 우연일 뿐입니다. 저 계집의 상은 천하디천한 사기꾼의 상입니다. 당장 내치지 않으면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길 것입니다. 왕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지만 대신들이 웅성거리며 최무의 편을 들기 시작했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다리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자칫하면 여기서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왕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실력을 겨루어 보자. 누가 진짜인지 가려낼 것이다. 곧이어 3명의 죄인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모두 포승줄에 묶여 있었지만 죄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어젯밤 궁궐 창고를 털어 금괴를 훔친 도둑을 찾아내는 것이 과제였어요. 먼저 최무가 나섰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죄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어요. 전문 용어를 중얼거리며 혀를 차는 모습이 영락없는 도사였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최무가 첫 번째 남자를 지목했습니다. 이놈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 자의 눈매는 쥐와 같고 입술이 얇아 재물을 탐할 상입니다. 또한 이마가 좁아 참을성이 없으니 견물생심을 이기지 못하고 도둑질을 했을 것입니다. 최무의 설명은 청산유수였습니다. 죄인으로 지목된 첫 번째 남자는 억울하다며 읍소했지만 최무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역시 최무야, 명불허전이군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다리의 차례였습니다. 다리는 죄인들 앞으로 쭈뼛쭈뼛 걸어 나갔습니다. 솔직히 관상 따위는 볼 줄 모르니
얼굴을 뚫어져라 본들 답이 나올 리가 없었지요. 다리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번엔 진짜 망했다. 쥐상이니 뭐니, 내가 알게 뭐야. 하지만 다리에게는 최무에게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눈치와 관찰력이었지요. 다리는 일부러 죄인들의 주위를 빙빙 돌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최무가 지목한 첫 번째 남자는 손이 거칠고 옷에서 땀 냄새가 났어요. 그냥 막노동을 하는 일꾼 같았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벌벌 떨며 눈도 못 마주치는 게 겁이 많아 도둑질은 엄두도 못 낼 위인이었지요. 문제는 세 번째 남자였습니다. 그는 셋 중에서 가장 인상이 좋고 점잖게 생겼습니다. 최무조차 선비의 상을 가졌다며 제외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다리의 예리한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신발 밑창에 아주 미세하게 반짝이는 금가루가 묻어 있었고 무엇보다 옷소매 안쪽이 불룩했습니다. 다리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세 번째 남자 앞에 멈춰 섰어요. 전하, 범인은 이놈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최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식한 것. 저 자는 관상학적으로 가장 정직한 상이다. 내가 질 때가 되니 아무나 찍는구나. 관상은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리는 세 번째 남자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남자가 기겁하며 팔을 빼려 했지만 다리는 놓아주지 않고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러자 소매 안쪽 깊숙한 곳에서 훔친 금괴 조각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헉! 남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편전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금괴 조각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만이 쨍그랑 울렸어요. 다리는 바닥에 떨어진 금괴를 주워 들고 최무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영감님, 관상책에는 도둑이 금괴를 소매에 숨긴다는 말은 안 써져 있나 보죠. 이럴 수가. 최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의 학식과 이론이 저작거리 소녀의 눈썰미에 무참히 깨진 순간이었어요. 다리는 짐짓거만한 표정으로 왕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이놈의 관상을 보니 재물복은 타고났으나 손버릇이 나빠 명을 재촉할 팔자입니다. 왕은 박장대소하며 기뻐했습니다. 하하하, 통쾌하도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내가 진짜다. 궁지에 몰린 범인은 엎드려 죄를 자백했습니다. 최무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돌아서는 순간 최무가 다리를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미소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년의 미천을 기필코 드러내고 말 테니. 이번에는 운 좋게 넘겼지만 최무 같은 고수가 작정하고 덤비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궁궐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왕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어둠 속의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궁궐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왕이 차를 마시다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는 비보가 전해진 거예요. 궁궐 안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고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었습니다. 다리는 영문도 모른 채 처소에 갇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사흘 뒤 굳게 닫혔던 편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행히 왕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편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용상에 앉아 있는 왕을 보는 순간 다리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서고 말았어요. 왕은 평소와 다름없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안색도 좋아 보였고 목소리에도 힘이 넘쳤어요. 신하들은 전하의 쾌유를 축하드려옵니다 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이 꿈틀거렸어요. 이상하다. 분명 전하가 맞는데 왜 낯설지? 그때 왕의 옆에 서 있던 관상가 최무가 다리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최무가 왕에게 고했어요. 전하, 저 사기꾼 계집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요행으로 제 눈을 속였으나 이번에는 용서치 마시옵소서. 다리가 왕을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시끄럽다며 최무를 타박했을 왕이 이번에는 다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어요. 그래. 과인이 병석에 있는 동안 생각해보니 너의 그 천박한 언행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구나. 다리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목소리 톤, 생김새, 입고 있는 옷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다리의 예민한 감각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다리는 왕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용상 팔걸이를 짚은 왕의 손톱이 매끄럽고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다리의 머릿속에 첫 만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심병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톱을 물어뜯어 너덜너덜했던 진짜 왕의 손이었어요. 그 짧은 며칠 사이에 손톱이 저리 깨끗하게 자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건 가짜다. 역적들이 진짜 왕을 빼돌리고 꼭 닮은 대역을 앉혀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짜다 라고 소리쳤다가는 미친년 취급을 받고 당장 끌려나갈 게 뻔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리는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왕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호위무사 백운이 막아서려 했지만 다리는 눈짓으로 나를 믿으시오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백운이 멈칫한 사이 다리가 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전하, 쾌차하셨다니 다행입니다. 헌데 밤잠은 좀 편히 주무셨습니까? 왕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덕분에 아주 푹 잤다. 악몽 하나 없이 개운하더구나. 다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진짜 왕이라면 잠을 자는 것조차 두려워 예민하게 반응했을 질문이었어요. 다리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전하, 기억나십니까?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제게 주셨던 엽전 주머니 말입니다. 물론이지. 내가 내 관상을 아주 잘 보았었지. 그때 전하께서 제게 나라님도 못 고칠 똥고집 관상이라고 하셨던 것도 기억하시는지요?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감히 왕에게 불경한 말을 내뱉다니 다들 경악했어요. 최무가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저런 무례한 년 당장 끌어내라. 하지만 가짜 왕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허, 그랬던 것 같구나. 내 너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어 곁에 둔 것이 아니냐. 그 순간 다리가 고개를 번쩍 들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이 가짜야. 편전 아니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가짜 왕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뭐라? 내가 미쳤구나. 진짜 전하라면 내 말을 듣고 내 인연 또 그 소리냐 하며 헛웃음을 치셨을 것이다. 전하는 단 한 번도 나를 칭찬하신 적이 없어. 이 인연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리가 손가락으로 가짜 왕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의심이 많아 손톱이 남아나질 않는다. 헌데 내 놈 손톱은 어찌 그리 매끈하냐? 내 놈은 누구냐? 모두의 시선이 왕의 손으로 쏠렸습니다. 가짜 왕이 황급히 소매로 손을 감췄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가짜 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찰나를 놓칠 리 없는 호위무사 백운이 칼을 뽑아 들었어요. 멈추시오. 누구도 움직이지 마라. 최무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백운, 미친 계집의 말에 놀아날 셈이냐? 어서 전연을 베라. 상관없다. 전하의 옥체를 확인하는 게 먼저다. 백운이 단숨에 용상으로 뛰어올라 가짜 왕의 멱살을 잡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매끈한 손톱, 그리고 팔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죄수 문신이 드러났어요. 가짜 왕은 죄수들을 가둔 감옥에서 데려온 대역이었던 것입니다. 가짜다, 영모다. 편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체가 탈로 난 가짜 왕은 바들바들 떨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최무와 역적들은 도망칠 구멍을 찾느라 우왕좌왕했어요. 백운이 우렁차게 명령했습니다. 모두 포박하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호위무사들이 들이닥쳐 최무와 가짜 왕을 제압했습니다. 소란이 진정되자 백운이 다리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모두가 속을 뻔했다.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실력이다. 이제 진짜 전하를 찾으러 가자. 제5장 최고의 관상은 사람이다. 가짜 왕이 포박되고 편전이 정리되자 백운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최무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칼끝이 목을 겨누자 천하의 관상가도 겁에 질려 오금을 저렸어요. 진짜 전하는 어디 계시냐? 서쪽. 별궁 지하 창고에. 백운과 다리는 그 길로 바람같이 별궁으로 내달렸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지하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기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짜 왕 이현이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전하. 다리가 달려가 포승줄을 풀었어요. 왕은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다리의 얼굴을 보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왔구나. 나의 귀인이. 어찌 이리 무모하십니까? 호위무사도 없이 다니시더니 꼴이 이게 뭡니까? 다리는 왕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았어요. 천박한 타박이 아니라 주군을 잃을 뻔한 백성의 서러운 울음이었습니다. 백운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왕을 업고 밖으로 나왔어요. 따스한 햇살이 왕의 얼굴을 비추자 궁궐 안의 모든 사람이 엎드려 통곡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사흘 뒤 기력을 회복한 이현이 다시 용상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어요. 역모를 꾸민 최무와 그 일당들은 줄줄이 엮여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다리의 처분뿐이었어요. 편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리는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입었던 허름한 옷차림으로 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전하, 죽여주십시오. 저는 관상을 볼 줄 모릅니다. 눈치 하나로 전하를 속이고
조정을 기만했습니다. 대신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법대로라면 달이 역시 참수영을 면치 못할 중죄인이었어요. 한참을 다리를 내려다보던 이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는 짐을 속였다. 내 눈과 귀를 가렸지. 다리는 체념한 듯 눈을 감았어요. 허나 모두가 짐의 용포만 보고 조아릴 때 너만이 짐에 떨리는 손과 불안한 눈빛을 봐주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거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관상이란 무엇이냐? 얼굴에 핀 꽃이 아니라 마음속에 박힌 가시를 보는 것이 아니더냐? 다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전하, 너는 관상쟁이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심상신 쌍쟁이다. 하여 짐은 너를 벌하는 대신 새로운 임무를 내리겠다. 왕이 눈짓하자 백운이 묵직한 마패 하나를 가져와 다리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말이 3마리나 그려져 있는 암행어사의 징표였습니다. 너를 특별 채용 암행어사로 임명하노라. 예, 저는 글 한자 모르는 까막눈이옵니다. 글은 백운이 대신 읽어줄 것이다. 백운을 내 호위무사 겸 서기로 붙여주마. 옆에 서 있던 백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전하, 제가 어찌 싫으냐? 싫으면 내가 대신 관상쟁이를 하든가. 아닙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백운이 울며 겨자 먹기로 대답하자 조정 안에 유쾌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다리는 마패를 품에 꼭 안고 왕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어요. 이제 사기꾼 천다리는 사라지고 백성의 억울함을 꿰뚫어 보는 암행어사. 천다리가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뒤 어느 시골 장터. 허름한 삿갓을 쓴 다리와 진보다리를 잔뜩 짊어진 백운이 국밥집에 앉아 있었어요. 백운이 투덜거리며 국밥을 퍼 넣었습니다. 아니, 어사나리. 밥 좀 천천히 드십시오. 체하겠습니다. 조용히 해봐. 저기 저 사또 관상을 보니 오늘 밤 뇌물 잔치를 벌일 상이야. 그걸 얼굴만 보고 어찌합니까? 다리가 눈빛을 빛내며 젓가락으로 사또가 앉은 정자를 가리켰어요. 저 놈 신발을 봐. 진흙은 잔뜩 묻었는데 비단신이지. 백성들 논밭 갈아엎고 오는 길이라는 증거야. 백운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책 한 줄 안 읽고도 세상을 꿰뚫어 보는 저 눈썰미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가자. 밥값은 내가 계산해. 예, 어사나리가 내셔야지요. 내가 돈이 어딨어. 내가 물 주잖아. 다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씩씩하게 앞장서자 백운이 한숨을 쉬며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을 받아 길게 늘어졌어요.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진심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모험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암행어사 다리 시리즈는 계속될 예정이오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